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주희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주모 씨가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이 됐지요. 끊임없는 타살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경찰은 주모 씨의 행적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독극물 반응 등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혀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죽음이 자살이거나 또는 타살이라면 자신 사건과의 개연성은 99%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인데요. 오늘은 신 총재님을 모시고 지난 시기 벌어졌던 의문의 죽음들에 대해서 함께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총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팟짱에는 처음 출연이십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파파이스 때는 보니까 인사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셔서 청중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도 지금 전 세계,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전 세계 200개국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연대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집에서 출발하면서 도착 시간이 10시 15분에 내비가 찍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15분 넣는다고 메시지를 넣었는데 네. 55분까지는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우주의 기운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우주의 기운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주의 기운이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고 있다. 좋은 거네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주의 기운을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새 선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배 PD가 신 총재님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어느 정도세요? 우주의 기운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은 두려운 게 사실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제가 2007년 7월달 사고가 났을 때 네. 대한항공 비행기가 저희 서해에 네. 저희 이제 영해에 들어왔다고 안내 방송이 나올 때 네. 그 당시 DJ 대통령 납치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이게 교차 편집되듯이. 그래서 저는 이미 중국에서 한 분 죽은 목숨이고 한국에 돌아가면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이 실체적 진실을.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요. 네. 근데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역시도 네. 우주의 기운이 넘쳐서 그런지 저 사람은 정말 똘끼가 있는 이상한 네.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제 아내도 제 얘기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절에 그럼요. 어, 제가 진실을 얘기해도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아직도 마약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아, 정말이요? 아, 그럼요. 아니, 마약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마약을 한 적이 없지요. 예. 근데 마약쟁이로 둔갑을 시켰지요. 그런데 중국의 공작 팀들이 저에게 속았지요. 왜냐하면 제가 속임수를 썼으니까요. 마약을 하는 척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댓글이 막 달리고 있는데요. 캐릭터가 독특하시다. 그리고 유머가 좀 있으시네요. 이런 안 웃긴 듯 웃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동욱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음. 뭐 이런 의견. 멀쩡한데 좀 이상해 보인다. 이런 의견도 좀 들어와 있고요. 목소리가 프로 성우급이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이 무슨 라디오 드라마 듣는 기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 다 종합해가지고 신총재님께 하나하나 가급적 많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불안해하시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저하고 어제 그 밤사이에 간밤에 상당히 많은 문자를 주고받으셨잖아요. 시간대를 보니까 잠을 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불면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요? 저도 아마 졸피뎀을 조금 애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졸피뎀을 애용할 때는 항상 생명을 담보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 네.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의학 정보까지. 네. 네. 졸피뎀을 먹으면 반드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네. 잠을 잘 못 주무세요. 10년간의 저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 조금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여러 방송에서 조금씩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편집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쭉 풀 텍스트라는 기자들의 개념에서 보면 이게 쭉 풀 스토리가 이게 딱 안착이 안 돼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시계를 2016년에서 2007년으로 잠깐 옮기겠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예.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죠. 사실은 제 아내하고의 만남 자체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시절에 지리산 산골의 산골 소년이었고 네. 1970년대 네. 저는 7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3살 때여 있고 네. 모친이 40에 가부가 되어서 7남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예. 그 당시 기억으로는 주식이 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리밥을 먹어보는 게 저희들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박정희 대통령의 딸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그거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2002년도부터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통합 21 발기인이었고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데 저는 1등 공신을 했다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몽준 그 당시 대표와 노무현 후보가 연대를 했죠. 일주일 동안 네. 합동 유세를 했어요. 네. 공조 유세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민주당 당사 8층에서 정몽준 대표의 유세 스케줄을 제가 설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정치를 하려 그러면 교수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정치하실 처음에 입문했을 네, 그렇죠. 때. 예. 그래서 사실은 교수가 된 겁니다. 정치를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제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석사학위를 가지고 교수 임용에 지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사들이 넘쳐나는데. 특히 예. 해외 박사도 넘쳐나죠. 예. 그렇지만 나는 어딘지 모르게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네. 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제가 석사학위를 벤처 경영을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벤처는 1%의 확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수 지원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석사학위 네. 논문을 이제 정면서를 떼야 됩니다. 그 학교 측에서 한 얘기입니다. 상처받으니까 지원하지 말라고. 석사학위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2년 동안 공부가 벤처야. 벤처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내가 교수 임용 지원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벤처는 가짜야.
내 반드시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백석문화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종교란이 있더라고요. 종교? 예. 종교란. 예, 예, 왜냐하면 예. 거기는 원서 지원할 때. 그렇죠. 예. 그는 합동 장로교입니다. 아, 그 종교란에 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라고 쓰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교?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아, 갑자기 이게 그 스무고개 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요. 공란으로 놔둘 경우에는 그 조직을 무시한 듯한 느낌이 들 것이고 예, 예, 예. 하지만 나는 체크했다고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점? 그렇죠. 네. 나는 현재 종교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학이 저를 네. 임용했어요. 아, 그 점으로? 그 우주의 기운이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그렇군요. 왜냐면 그래서 교수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대부분 다 기독교를 쓰죠. 근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도 제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제 캐릭터는 대충 그러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되었고 예. 그렇게 해서 또 그해 12월 달에 네. 한나라당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모에게 패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걸 하셔요? 도전을 해야죠. 네. 왜냐하면은 평당원으로 들어가서는 성산이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고위 당직자로 들어가야만이 정책 성산이 있다고 그렇군요. 판단했어요. 여하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수한 도전을 하셨고 그럼요. 그 도전의 결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근영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뭐 당나라 현종과 양귀위의 로맨스, 세기의 로맨스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선거에 출마를 했고 네. 그때 출마했을 때 함께 붙던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통영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김명주 의원이 이제 소장파 대리인으로 네. 나왔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서울대 법대 그 여기는 또 서울대 법대 하버드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강용석.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뭐 이게 기가 눌리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후보 지원서를 내는데 보니까 추천인란이 있어요. 또 고민이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추천단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점 찍으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예. 추천인란은 정말 공란으로 내기도 어렵고 예. 점을 찍기도 어려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더 진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2시간 만에 해답을 찾았지요. 이 세상에서 신동욱이란 사람만큼 신동욱이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신동을 썼어요. 그럼요. 내가 나를 추천해야 되겠다. 네. 아, 그래서- 자천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청인 신동욱, 추천인 네. 신동욱.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당 서열 301호 등극합니다. 중앙당 전국위원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입지전적 인물이네요. 그 보리쌀이 귀해서 고구마 먹던 산골 소년이 한나라당 당서열 300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일단 우리가 그 얘기하다가 지금 14분 35초가 지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좀 듣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2007년 당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벌어졌던 사건, 그 사건을 좀 압축적으로 우선 얘기하면서 들어갈게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아내의 만남이 예. 곧 예, 불행의 시작이다. 불행의 시작이었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저희 아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측이라고 하면 박근영 씨의 최측근일 텐데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누구? 그 정도까지만 그 하겠습니다. 정도까지만. 예. 예, 그래서 그래야- 정치인이
박근영 씨가 우리 신동욱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네. 아주 귀한 분이 만나고 싶어하는데 네.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그리고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네. 아니 제가 약속 날짜 3일을 남겨두고 신용사회가 된 지가 언젠데 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다는 그렇죠.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신용사회가 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내가 만나는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까? 당시에? 뭐 그 정도로? 뭐그 정도로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3시간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 아내 신분을 예. 말씀해 주셨고 어, 저는 이게 마치 만우절인 줄 알았어요. 만우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만난 건데 네. 그게 이제 저에게는 정말 고통이었죠. 그러다가 나서 저희가 2007년 2월 4일 날 관악산에서 산상 약혼식을 하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약혼식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운명을 틀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 4월 중순경에 네. 지금은 고인입니다만은 박용철 씨가 짱구파 10여 명을 데리고 들어오지요. 유경재단으로. 예. 그 당시 제가 감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첫 번째 폭행을 당했고요. 2007년 4월에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짱구파 10명, 10여 명과 함께 들어온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오촌 박용철 씨. 그렇죠. 그 짱구파 버스도 지금은 고인이 됐죠. 그러니까요. 라면 먹다가 천식으로 숨진 그 짱구파 예, 황 버스. 씨.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박용철 씨하고 첫 만남 친척인데 저는 폭행으로부터 폭행으로- 폭행 당함으로부터 시작됐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박지만 회장의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용희 씨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네. 교수님은 사기꾼이라고 받았다. 그런데 만나 뵈니까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다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요. 그때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그 박용철 씨가 왜 고소를 안 하십니까? 제가 고소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오해를 한 거니까. 오해를 한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오해했다고 해서 그냥 들이닥쳐서 때리는데 그거를 다 맞고 그냥 그거를 고소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 사내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내의 자격이 없다. 아니 남자가 그 몇 대 맞았다고 네. 경찰에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그 난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인배? 대인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산상 약혼식 때 그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영 씨가 14만 원짜리 반지를 직접 사가지고 와가지고 끼워줬다. 그건 잘못 알려진 거고 그래요? 반지를 같이 구하러 갔죠. 제 기억으로는 피카디리 극장 옆에 있는 네. 도로가에 있는 두 번째 가게였고 예, 예. 사실 반지 가격은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 14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15만 원인데 우리 아내가 예. 사장님 만 원만 빼주세요. 저희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14만 원에 구입한 겁니다. 그렇군요. 만 원을 사장님이 깎아주셔서 14만 원에 종각 피카디리 극장 옆에 두 번째 두 가게에서 번째 가게. 사셨다. 이 산상 약혼식을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 운명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치는 좀 승승장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38살에 네. 여의도 연구소에 디지털 자문위원장을 했습니다. 자, 박근영 씨가 처음 만났잖아요. 보자마자 좀 사귀자 들이댔나요? 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저를 뵙자고 한 부분은 네. 이 보수 정당 한나라당에 네.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말 그대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유경재단의 이 복잡한 어떤 사건 사고들 이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저에게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처음으로 집에 가서 네. 유경재단을 검색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박근영 씨를 검색해봤습니다. 예.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감사 뭔가 좀 도와줄 여지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이곳에 가면 정치적으로는 사형선고다.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정치적 사형 선고의 길을 자처하셨습니까? 하지만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면할 것이냐, 아니면은 목숨을 걸 것이냐, 후자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약자 편에 서서 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박근영 씨하고 산상약혼식하고 결혼하시고 그 짱구파 10여 명한테 한 차례 얻어맞으시고 그리고 또 맞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그 회포를 풀었죠. 네, 하고 나서 5월 중순경에 전화가 왔어요. 네, 누구에게? 박영철 씨로부터. 예,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족이 됐으니까 네, 큰 고모, 박근혜 고모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함께 중국의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라고 되물었죠. 네, 그 칭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청도.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당연히 빨간불이 하나 들어왔겠지요. 재경부 장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베이징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일단 잘 알겠다고. 네. 근데 날짜는 어떻게 되냐고 다시 네. 물었죠. 예, 왜냐하면 계속 크로스 체킹 해야 예, 되잖아요. 예, 예, 예. 6월 25일에서 27일까지 예. 2박 3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에 제가 인도의 그 세미나 기간이었습니다. 대학원 동문들하고.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7월 30일 날 들어온다고 네, 네, 네. 얘기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박영철 씨가 그러면 중국의 스케줄을 뒤로 밀겠다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당연히 그럼 두 번째 빨간불이 들어왔겠지요. 예. 왜 그렇죠? 아니 그 재경부 장관 일정을 제 스케줄을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관이. 그렇죠. 근데 중국에 장관이 없잖아요. 부장이면 몰라도. 이제 뭐 장관이라고 표현을 썼죠. 예. 그럼 한국으로 치면 장관급이라는 거죠. 예, 예. 이름 확인 안 이름까지는 하셨어요? 하긴 하지 않았고요. 아, 그래도 그래요? 일단은 믿어야죠. 그리고 그날 밤에 가족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술 자석에서 얘기를 하기를 예. 나는 사나이입니다. 어. 난 사나이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예. 우리는 완샷을 하시죠. 그래서 완샷을 많이 했죠. 서울의 술자리에서 첫 수자리에서. 첫 술자리에서. 예. 그리고 두 번째 전화가 5월 중순경에 전화가 왔고 그 다음에 박영철 씨를 또 만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박근혜 캠프의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중국통 뭐 구상찬 예. 의원이라든지 예. 김무성 대표라든지 예. 그런데 정치인은 아무도 없고 예. 고등학교 친구 김상우 씨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누구의 고등학교 친구? 박영철 씨의 고등학교 친구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충 세 번째 답일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예. 저하고 동행했던 그 유경재단의 박병국 총무부장께 네. 이 사실을 알렸지요. 예. 사실은 교수들과 중국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박용철 씨와 함께 가는데 예. 7월부터 7월 3일까지 예. 대한항공이고 20시 5분 예. 밤 8시 5분에 도착하는데 만약에 그날 귀국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병고가 생긴 줄 알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중국을 떠나지요. 아니 서울을 떠나서 그렇죠.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정도의 빨간불이 켜지면 여기서 좀 틀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당연하죠. 가면 안 되겠다. 고민했죠. 어. 주랭랑을 칠 거냐. 네, 공항에서. 그렇죠. 네. 아니면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갈 거냐. 후자를 선택했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어차피 괴로움을 계속 당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도 끊임없이 그 이른바 짱구파 로부터 크고 작은 계속 그런 실랑이들이 좀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괴롭힘을 많이 좀 받았어요. 자, 그래서 주랭랑을 칠까 하다가 결국에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로 선택을 하고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차 부산 횟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렇죠. 2차 그러니까 그 가라오케 가라오케 같은 술집을 갔고 거기에서 뭐 무슨 그렇죠. 그 500ml 페트병에 근데 그보다 더 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우리 비행기는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도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위해 공항으로 가요. 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는 중국의 대리석 하는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다시 이야기가 바뀐 겁니다. 대리석 사업을 하는. 그러면 대리석 사업을 하는 회장을 만나러 가면은 위해 공항에 저희들이 픽업하러 오는 차량이 최소한 벤츠급은 돼야지. 아니 근데 않겠어요? 궁금한 게 아니 왜 청도 간다 그러고 위해로 갑니까? 라고 질문 안 하셨어요? 박용철 씨한테? 비행기를 타는 순간 더 이상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로서는 아무리 사나이여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신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공항에 내렸을 때 네, 차량이 아주 흐름한 차량이었어요. 그래요. 어떤 차량? 우리로 치면은 뭐 프레스토 같은 차량, 옛날 구형.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차량의 뒤에 5명이 탔으니까 얼마나 비좁겠어요. 예. 3사람이 탔지요. 예, 우리 예, 일행. 예, 예. 그런데 그 위에 공항에서 박용철 씨가 저에게 용돈을 주더라고요. 공항에서 예. 얼마를? 비상금으로 사용하라고. 중국 돈? 중국 돈. 네. 그게 3만 위엔이었습니다. 3만 위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돈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저는 노잣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잣돈. 가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는데 비용을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서 그 청도까지 가는데 3시간 반 걸립니다. 차량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저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시죠라고 하길래 네. 아하 최후의 만찬이구나. 그래서 부산 횟집을 제가 가져간 겁니다. 예. 원래 부산 횟집은 일정이 없던 겁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회를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드시고 회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오케를 갔어요. 갔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면 좀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위험 시그널이 잡히면. 근데 우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날더러 같이 그 중국의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박근영 씨에게 물었을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부인하고? 박용철 씨가 절대 작은 고모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못 가게 막을 거니까요.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겠죠. 네. 이거 뭐 근데 사나이들끼리 하는 거니까 작은 고모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우리끼리. 해달라. 근데 큰 고모를 도우러 가는 건데 작은 고모한테 알리지 말라고 한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이 집안의 가족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네. 힘든 설정인 거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지리산 산골 소년. 아직도 저는 산골 소년의 그 순수함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곳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설정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네.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던 겁니다. 평범한 가정이 아니죠.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교육받기는 예.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대개의 집에서는 다 이렇게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그렇죠. 형제들끼리. 우리는 칠남매지만은 정말 다른 건 모릅니다만은 형제간의 우애는 정말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갔을 때 그 딱 얼핏 보더라도 마약을 흡입하고 뭐 이런 거를 막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봤죠. 예. 아, 그럼 여기서 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드셨어요? 나가면은 더 주- 사시미 칼이 옆구리를 찌를 것 같더군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속여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속여야 된다. 이 사람들을 속여서 속여야 된다. 아, 그래서 그리고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 끊임없이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 아.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그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왜 탈출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생수병에 양쪽에 빨대가 꽂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전부 다 흡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연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근데 저도 그게 뭔지 그게 마약이라고 그러더군요. 그게 무슨 물뽕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물뽕? 예, 그렇게 아, 얘기하더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빨대를 이렇게 잡았어요. 음. 잡고 입을 대고 계속 호흡을 불어냈죠. 삼킨 게 아니라 저는 불어냈죠. 그러니까 그들로 봤을 땐 제가 마약을 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저 사람도 같이 마약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이게 속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믿어주던가요? 그렇죠. 어. 그래서 마약범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구사일생으로 일단 탈출해서 한국에 돌아왔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공작한 게 뭡니까? 중국에서 마약을 한 걸 우리하고 같이 했다. 그러니 마약으로 엮어라. 그게 중남경찰서 마약 업무 사건입니다. 그게 중남경찰서 마약 업무 사건입니다. 사건이군요. 그래서 제가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국가서로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나올 리가 없지요. 아니 완벽하게 저쪽이 당황하게 완벽하게 속였는데 네. 예, 그러니 끊임없이 공작은 실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제가 예. 그 좁은 창문을 통해서 탈출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기 구멍이 이렇게 네.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날렵하신 것 같아요. 난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치밀한 사람입니다.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두 다리를 엮고 골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가면 당연히 목이 걸리죠. 예. 근데 저는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예. 고개를 순간적으로 옆으로 트는 겁니다. 고개를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쑥 내려갈 수 있겠죠.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 실패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했으면 거기서 죽었겠죠. 우주의 기운이 여전히 저를 보호해줬어요. 우주의 기운이 오늘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도 통했어요. 그때도 통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어쨌든 살아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이게 벌써 2007년이니까 이제 횟수로 치면 10년입니다. 굉장히 10년입니다. 10년간 이런 끊임없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작이 있었고 그 공작이 실패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4년간 총재님과 관련된 사건 등장인물 이 등장인물의 6명이 모두 죽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박지만 회장의 그 수행비서 주모 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됐죠. 그 등장인물 얘기 좀 해볼게요. 6명이 누구누구죠? 일단 실명만 거론을 좀 해볼까요? 박용철, 박용수. 예. 예. 그분들과는 술자석을 자주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박용수의 관계는 아마 이 중엔 제가 아마 그 제일 많이 알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 박용수 씨는 아주 섬세한 분이고 그 여성스럽고 제가 봤을 땐 파리라도 한 마리 파리도 제대로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박용철 씨를 살해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박용수, 박용철, 그 다음에 황모 씨 라면 먹다가 돌아가신 그렇죠. 짱구파 보스. 그 황선홍 씨는 박용철 씨의 오른팔이지만은 그림자 무사입니다. 그림자 무사. 박용철 씨가 있는 곳은 항상 그 황선홍 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해서 체격도 아주 좋고 천식이라는 건 그건 네. 얘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도 의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 씨가 생전에 저에게 했던 얘기 중에 네. 물론 저희들이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용철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요. 고모부 전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황선웅이 오른팔인데 오른팔에게 많은 정보를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진 상식은 네. 난 그랬을 것 같은데요. 황선웅 씨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황선웅 씨는 돈과 예. 시간을 박용철 씨에게 줄을 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아줄이 어느 날 싸늘한 죽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가까이는 거의 술독에 절여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는 당연히 그 사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건 난 익히 난 인지상정이다. 상식적인 예.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폭탄을 터뜨려 버릴까? 라고 나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져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두려웠겠죠. 그 폭탄이 터졌을 때 오는 파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주모 씨. 박지만 회장의 주모 씨도 알던 분이죠. 아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제 사건 속에 늘 등장하는 인물이죠. 제가 6.27 폭력 강탈 사건이 2007년 11월 28일 날 오후 2시에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2007년 11월 29일 그 다음 날이죠. 예. 그 다음 날 박지만 회장 예. 집 앞에서 예. 10여 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감금돼서 많은 폭행을 당하죠. 그 현장에 주나경 씨도 있었습니다. 주나경 씨. 주나경 씨 예. 지금 고인이 예. 됐지요. 예. 그리고 나서 주나경 씨는 유경재단이 접수가 됐지요.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지의 비서실장을 했던 정용희 씨 네. 그리고 주나경 씨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종천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가 있는 전인식 씨. 전희식 씨. 예. 예. 이 사람들이- 보좌관? 전희식 보좌관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경재단에 취업을 하죠. 이지의 직원들이 갑자기 유경재단에 다 취직을 하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2007년 7월 5일 날 이제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들어갔을 때 예. 유경재단 직원 중에 그 오우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응급실로 와서는 저에게 폭행을 하려고 그랬죠. 응급실에서요? 그렇죠. 내가 들어오는데 어.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예.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주나경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청담동 리베라 호텔 커피숍에서 주나경 씨를 만나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왜곡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당신을 폭행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제가 주나경 씨와 통화를 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영남대 법대 출신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영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랬고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하니까 아침에 어떤 기관원이 그 이지로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 기관은 누구냐?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 법을 전공하신 분이 바르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다면 저는 사법 처리할 수도 예, 예.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주나경 씨가 증인으로 또 채택이 됩니다. 이 사건에. 예, 그래서 예. 증인으로 나와서 예. 법정에 나오지요. 뭐 그런 인연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를테면은 이 주 씨의 경우에는 그 박지만 회장 이지 그 또는 유경재단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신동욱 총재 재판의 반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증인들이었던 그렇죠. 지금 뭐 거였죠? 그렇죠.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많은 부분이 위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증이 돼 있다. 예, 거짓말로 증언한 건 사실이고요. 네. 뭐 잠깐 전인식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인식 씨도 어차피 정치하는 분이 됐고 이제 네. 국회 비서관으로 가 있으니까요. 네. 나는 공개적으로 전인식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지에 근무했던 직원인데 네. 유경재단의 야밤에 들어와서 유경재단 총무실의 컴퓨터를 다 가져 나갔습니다. 그거 절도 아닌가요? 그 전희식 보좌관 저희가 나는-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다들 사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이지의 같은데. 직원이 예. 유경재단에 몰래 밤에 침입을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갔다. 이게 이제 확실한 팩트인지는 저희가 검증이 좀 필요한. 팩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예.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전희식 보좌관으로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경재단의 직원이 아닌데 타 이지의 직원이었던. 유경재단에 밤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간다는 그거는 당연히. 예, 그 절도죠. 법률적으로 절도에 해당하죠. 절도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네. 그 사건 고소했지만은 그거 그냥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그거 한 번도 2007년 당시에 유야무야 끝났다는 건가요? 2008년도죠. 2008년도. 나는 이 공개 방송이니까. 네, 공개 방송이에요. 전인식 씨도 이제 공인이 됐으니까 네. 내게 공개적으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조응천 의원실에 전희식 보좌관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전희식 보좌 지금 정리를 좀 그 신동 총재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2007년, 2008년 당시에 그 박지만 회장의 회사인 이쥐의 직원이었죠. 직원이었고 그런데 유경재단에 들어와서 총무실 컴퓨터를 들고 갔다. 그렇죠. 예. 고소를 당시에 유경재단 측에서 한 거죠. 했죠. 했는데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됐다. 그때 왜 이 컴퓨터를 가져갔고 이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예? 이런 거를 전 보좌관이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신동욱 총재 주장이십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반론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전희식 보좌관을 통해서 저희가 반론권을 드린다는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복잡해지는데요. 여하튼 그 주모 씨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전희식 보좌관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주모 씨가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신동욱 총재 사건 이른바 중국 사건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독극물 문제나 이런 그 약물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 좀 기다려 달라라고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죽음에도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그 유족들이나 네. 주변에 가까운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네.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뭐 심각해서 무슨 약을 복용했다는 게 없습니다. 전혀. 전혀. 예.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국가수의 발표니까 우리는 믿어야지요. 네. 국가수의 발표니까. 예.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네. 느낌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찰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네. 또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은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국가수의 그 발표가 사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주모 씨 빈소도 다녀오셨습니까? 가지 못했습니다. 가려고 그 방문 계획을 알렸는데 네. 유족 측에서 반대를 했죠. 반대 이유는요? 제가 그 SNS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 네. 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슬픔에 젖어 되실 분들이 제 SNS의 글을 읽을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유족의 뜻인지도 확인은 된 건가요? 확인된 겁니다. 아, 그건 확인이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된 이후에 고향집에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찾아왔다라는 내용을 SNS에 올리셨어요. 그분들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어떤 신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죠. 근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토요일 날 경찰들이 뭐 우리 집에 와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경찰이라면 대한민국 경찰이면 당당하게 신분증을 보여줘야죠. 근데 신분증도 없고 무슨 이유로 고향집에 왔다고 하던가요? 그 알 수 없는 2명의 남자는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두리번 뭐그 정도였던 가족들에게 뭘 묻거나 하는 건 그것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신동욱 총재를 비롯한 가족들도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것만 있으면 왜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도 예민하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사건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민하게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용철 씨가 죽기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탑골공원에서 막걸리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고모부 오늘 탑골공원에서 막걸리 하십니까? 아니 나는 여기서 밥도 해결하고 네. 커피값도 해결하고 예. 막걸리 집에서 예. 일석이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세면장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는 따져 있는 막걸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그 아까운 술 어떻게 버립니까? 예. 그곳에 약을 타면 어떡할 겁니까? 어. 그 지도새도 모르게 당한다는 겁니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네. 누군가가 막걸리에다 약을 탔을 경우에 네. 난 마약을 한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가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마약을 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신동욱 총재 함께 했거든요. 막걸리에서 타서 먹는 거 봤어요, 제가. 예. 이렇게 진술을 하면 네. 제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남경찰서 마약 업무 사건이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제가 궁금한 게요. 왜 신동욱 총재를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공작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는다고 보십니까? 벌써 10년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는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박근영 씨와 결혼한, 이를테면은 그 어떤 뭘 노리고 권력과 돈을 노리고 온 사기꾼이다, 이런 인식들이 가족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네. 가족들이나 그 주변의 세력들은 네. 제 아내가 집도 절도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노리고 오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박근영 씨 재산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정두원 의원에 따르면 출연료 때문에 종편 출연했었다 박근영 씨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네. 거죠. 예. 그런데 하나가 짚히는 게 예. 제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로 말이죠. 네. 나는 이정현 의원께 내 공개 질문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의원께. 네. 2009년 10월 13일 제가 결혼식 할 때 네. 이정현 의원이 네.
언론사 기자들에게 네. 제 처형 되시는 박근혜 그 당시 당 대표께서 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네. 불참 이유를. 예.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건지.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지시를 받으셔서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최순실 씨에게 지시를 받아서 하신 건지. 나는 공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네. 아니, 언니가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이유까지 배포를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나는 답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을 잘 찾아보세요. 그 기사 내용이. 네. 조중동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부터 방송까지 그게 다 썼어요. 다뤘어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걸로 기억하냐면은 그것에 박근혜 대표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시면은 앞으로 더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난 해답을 찾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거기에 만약에 참석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힘의 균형이 어떻게 힘의 권력의 추가 저에게 온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권력의 추가 총재님에게 쏠리기에는 덩치가 너무 체급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박근혜 대표하고 신동욱 총재님하고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논의로 해서 저희가 2라운드에서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 죽음의 배후가 있다고 하셨어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제가 진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범. 진범. 이 죽음 배후의 예. 진범. 이 모든 죽음의 진범. 네. 유령입니다. 네? 긴장했어요. 유령입니다. 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시청자들이 무슨, 뭐야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제가 어저께 모 방송을 통해서 박지만 회장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박지만 회장이 범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2007년 당시의 상황은. 빗나갔죠. 지금 역시 저희들이 추적한 바에 의하면은 네. 진범의 근사체에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유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 그분들도 아닐 수 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진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것마저도 그들도 트릭을 쓰지 않을까. 또 한 번에 함정을 파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그 진범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옳거니 허위 사실 유포로 1년 6개월 동안 전 또 네. 억울한 옥살이를 또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유령과 마치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웃었지만 그 유령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 전달이 되니까 섬찟한 느낌마저 좀 듭니다. 박지만 회장이요.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 관련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우회적으로 들린다 그래요. 그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PD들한테. 그 왜 박지만 회장이 그랬을 거라고 2007년엔 생각을 했어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으니까요. 2010년 9월 1일 박용철의 법정 증언입니다. 그 법정 증언이 없었다면은 그 당시에 박지만 회장, 네. 정용희 씨, 박용철 씨 세 사람을 제가 고소를 합니다. 중국 사건으로. 네. 그렇다면은 박지만 회장께서 저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 아니라 박용철 씨나 정용희 씨를 저에게 고소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을. 그렇죠. 예. 법정 그러네요. 증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두 분에게는 전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동 총재에 대해서만. 그렇죠. 자,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무고로 고소를 걸어야 된다면은 네. 박지만 회장이 저에게 걸어야 될 게 아니고 박용철 씨가 저에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박용철 씨는 또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때요? 예.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와서 사과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빗나갔다는 거죠. 빗나갔다고 보는 포인트는 뭐죠? 정용희 씨는 그 당시 이지 비서실장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네. 정용희 씨는 예. 박지만 회장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람이? 정윤의 사람이라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았습니다. 정용희 비서실장은 박지만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윤회 사람이다. 사람이다. 정윤회 사람이다. 복심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성동의 사람이다. 삼성동의 사람이다. 삼성동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박 대통령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은 아닌 걸로 파악하지만은 네.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의 사람이라는 것은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확실한가요? 증언까지만 들었습니다. 네. 좀 이것도 체크 포인트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또 제가 함정에 빠지겠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돌다리도 두들깁니다. 아, 두 번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네. 얘기가 점점 흥미진진한 상황인데요. 이게 너무 짚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은 막 지금 56분 57초를 흐르고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급해집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하 드라마죠. 그러네요. 1부작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출연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리즈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에 최순실 권력이 그러니까 신총재님 사건에 최순실 권력이 개입해 있다 이렇게 또 보십니까? 저희들 사건은 말이죠. 네, 전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심이 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수의 증언자들로부터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은 네, 2007년 11월 유경재단 폭력 강탈 사건 때 그 네, 현장에 최순실, 정윤혜 씨가 왔다는 이야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는 어제 보도가 일부 나온 것 같아요. 정윤혜 씨가 왔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이 누가 확인을 어떻게 했다 이거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왔었다, 카더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핵심 멤버들의 증언입니다. 유경재단 직원들의 직원들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쪽 사람들 어떤 그쪽 사람들이라고 우리 반대파 진영의 증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폭력 사태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굉장히 많은 정치권 인사들 한나라당 혹은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영 씨 이렇게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 버스까지 유경재단 사태 때 동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많이 왔을 텐데 비단 거기 그냥 왔다고 해서 그 사건만으로 신동욱 총재의 어떤 살해 위협 사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각도에서 추적하고 있으니까 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또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정윤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왔었습니까? 유경재단 사태 때. 그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최재석 씨하고 네.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네. 최재석 씨는 최태민 씨의 아들이죠. 네. 그 최재석 씨에게 제가 유경재단의 최태민 일가가 개입하지 않았냐고 제가 여쭤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씨, 최 씨. 임 씨, 서 씨, 장 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인척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 예. 그 명단에 예. 최 씨, 예. 장 씨, 예. 서 씨, 예. 임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 다 인척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그럼- 임시성은 네. 임선희 씨와 연관이 있겠죠. 네, 임선희 씨가 그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이죠. 부인이고, 그 다음에 최 씨는 최태민과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겠죠. 네. 그 그 당시에 다음에 예. 장 씨는 예. 최순득 씨 남편 최순실 씨 남편이 장석칠 씨입니다. 장석칠. 예. 그분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서 씨는 그 득. 최순천 씨 최순천의 남편. 남편 서동범 씨의 인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 씨와 관련해서 임순희 씨 말고 당시 그 한센인들을 동원하고 했던 그 장본인 있지 않습니까? 임두성 임두성 씨. 임두성 씨가 한나라당 2번 비례대표 2번이 받았죠. 되잖아요. 그 임두성 씨와 임순희 씨와의 관계도 있나요? 인척이라는 증언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인척 어떤 인척이요? 근데 그까지는 디테일하게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은 안 됩니다. 예.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어보면 최 씨 일가가 유경재단 사태 때도 상당히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 증거가 있다. 이 특검이 좀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제 판단은 이 사건은 특검이 파헤쳐도 과연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왜냐면은 진범이 유령이니까요. 어디까지를 파헤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고요. 네. 일반 경찰에서 재수사로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최태민 씨 일가, 그러니까 최 씨 일가의 그 재산 형성 과정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비덱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단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를 통해서 관리해 왔던 재산의 내역,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 문제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혹시 특검 쪽에서 뭐 진술해 달라고 요청받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출석해 달라는 아직까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네.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 박근영 씨 부인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회장이 1990년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를 최태민으로부터 좀 구해달라라는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습니까? 부인으로부터? 전에 들은 그 당시에 그 오마이뉴스만 그걸 기사화됐었죠. 썼죠. 예. 그런데 아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은 진솔한 자필 기록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부인께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재산 관리의 문제, 뭐 종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정두원 의원에 따르면 두 분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사이가 이른바 이제 조순재 녹취 파일에 따르면 뭐 19금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셨을까요? 부인께서는. 우리 언니가 어떤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갖고 있다고 봤을까요? 그 정두원 씨가 얘기했던 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과 다른가요?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언니의 인품이나 네. 인성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는 건가요?
정두원 씨가 얘기했던 뭐 그러한 이야기들 19금 이런 건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본 건가요? 왜 그래서 최태민하고 떼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최태민 가족들이 끊임없이 언니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최태민 가족이 언니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네. 그 부분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죠.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태민 또 최순실로부터 속아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 뇌물과 관련된 문제들도 직접 지시한 내용,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그 노트, 그리고 고 김영한 비서관, 수석의 비망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들께 또 네. 애청자들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지방과 인연이 된 지가 벌써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들의 삶이 우리 평범한 집의 어떤 가족들의 삶하고는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너무 많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돈과 권력 때문에 벌어지는. 뭐 그런 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자라온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라온 환경은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특수한 환경에서 보고 느낀 것, 네.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사고하고는 분명히 괴리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니 이야기를 듣는 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일반인들, 네. 우리가 말하는 국민들의 관점도 저는 또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라 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덴마크 저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는데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린이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귀국을 하면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사실들이 좀 있습니까? 최순실 씨 딸인데. 전 이번에 사실은 이번 처음 사건을 처음 알게 됐고 그 안민석 의원이 표현은 조금 제가 다르게 좀 보는데 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에게는 영린이 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린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린은 제가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영리는 신동욱 총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지난 10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고 또 제가 수없이 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용기를 잃고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실체적 진실만이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썩은 한 분은 도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사건에 제가 전면에 서는 걸 우리 아내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신념은 이것이
언니를 도와드리는 길이고 박정희 대통령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 10년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래도 이 사건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른바 박정희 가문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만은 목숨 걸고 막아야지요. 예. 자, 이 사건의 핵심 축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축이 있다고 본다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여러 뭐 이를테면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뭐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그리고 이춘상 보좌관까지 이제 사망을 했지만 이런 라인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건의 수괴다 그 법률 용어로 하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윤회, 최순실이 이 사건의 수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지만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면 왠지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늘 신경 써야 됩니다. 늘 신경 쓰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그럼요.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굉장히 이제 아끼려고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교훈을 줬죠. 1년 6개월 동안 복사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얘기 꼭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주신 대목인데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지금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징역에서 뭐 원래 그 재소자들에게는 생수 한 병만 마실 수 있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뭐 여러 병을 사고 그리고 또 하루에 영치금이 뭐 45,000원인데 그거의 금액에 상관없이 쓰는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있던 재소자 한 분이 그 문제 제기를 방송사에 했다가 오히려 다른 데로 이감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구치소 생활 얘기를 꼭 하시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나는 달랐다. 그 옥중옥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치소 내에 또 다른 감옥이 있는 겁니다. 있죠. 그 무슨 옛날에 그 양심수들이 많이 갔죠.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 이상덕 전 의원은 네. 특별 면회만 1년 동안에 102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네. 특별 면회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렇죠. 거죠. 자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가면은 이게 그 제 명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사범은 마약 사범끼리, 그 다음에 폭력 사범은 폭력 사범끼리, 네. 경제 사범은 경제 사범끼리,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잡범은 잡범끼리. 근데 말이죠. 네. 저는 사회면을 장식했던 네. 살인정과 그분들 방에 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뭔가 음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분들 말씀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우리가 말하는 그 뺑기통이라 그런가요? 네, 예. 저 화장실. 네네. 예. 예. 8개월 동안 전 거기서 잡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에게 이해해 달라고 저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더군요. 아 그 살인범들이. 예. 교수님 저희들은 언제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은 1년 6개월 뒤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 확정돼 예.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래도 홍거방을 쓰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예. 이해해 달라고. 예. 그리고 제가 접시 닦는 걸 한 8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저 감옥 안에서. 예. 어. 자, 그렇게 옥중옥 생활도 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네. 제가 상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가족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가족. 2012년 8월 16일 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항소심 때는 정말 저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심 판결문에 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판결문을 보면은 박용철 씨가 법정에 증언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1일 날 법정에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는 네. 정인 신문 조서만 첨부해서 내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는 당연히 정인 신문 조서를 첨부했죠. 네. 했는데 그 이야기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청담동 납치 테러 사건, 네. 중남 경찰서 마약 업무 사건, 중국 살인 미수 사건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묵인하고 뒤에서 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원고는 단 한 번도 소명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주장한 사실이 사실이 없는데 제가 소명을 왜 합니까? 그게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예. 그 중앙지법에서 네. 그 저기 과천 네. 서울구치소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예, 호송 차량. 생각을 많이 했어요. 30분 동안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거대한 음모론가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재판을 통해서 남겨놓은 이 기록들, 이 제 사건은 전 정치적 사건입니다. 네. 후대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진실을 파헤쳐 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대선이 4개월 남았기 때문에 네. 내가 박근영 씨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네. 가족의 도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접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서 상고를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상고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자, 박근영 씨하고 결혼하시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 한 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박지만 회장하고는 식사 한 끼 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밥 한 번 결혼하신 지 10년인데 제부거든요. 남편의 동생 아니 동생의 남편인데 불러서 밥을 한 번 안 샀다는 말인가요? 로미오와 주리엣 이야기도 우리 부부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 서향이 부부는 불러서 밥도 먹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밥 한 번 안 샀다고 보세요? 처형이. 저를 무척 아끼는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껴서 밥 한 번도 안 샀다. 그렇죠. 네?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에게 물들이면 되지 않는다. 우리 제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정말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다. 아 그래서 그런 거다. 예. 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믿고 계세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께 왜 그랬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왜 밥을 안 사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 제가 그 상고 포기한 거 있죠. 네. 그 상고 포기하는 것 때문에 사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네티즌 수사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 국방부로부터 제대 날짜를 명을 받으면은 그날이 곧 제대 날짜입니다. 네. 2013년 네. 1월달에 네. 법무부로부터 출소 날짜를 받습니다. 예. 그 출소 날짜는 2013년 2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출소를 열흘 앞두고 다시 법무부에서 출소 날짜가 변경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티즌 수사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출소 날짜가 앞으로 올까요? 뒤로 밀릴까요? 앞으로 당겨지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뒤로 밀리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3일이 뒤로 밀립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사흘을 뒤로 미뤘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래서 제가 판단하여 제가 아마 그걸 자료를 대검찰청 공문을 아마 넣어드렸을 겁니다. 예.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용은 그들의 그 질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는 상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상고를 포기하면은 검찰에서는 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제가 상고를 포기했는데도 검찰은 상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2012년 11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12년 11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날짜를 계산하면은 저는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99%가 가석방 대상자입니다. 네. 구치소 내에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예. 모범수일 경우에. 예. 근데 저는 8개월간 그릇도 닦았는데. 예, 그렇죠 모범수였죠. 예. 가석방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네. 3개월 전에 났다는 겁니다. 12년 예. 11월 29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통고가 온 것은 확정 판결일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게 항소심을 포기한 날, 그러니까 상고를 포기한 그날, 네, 네. 8월 16일 날 확정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확정 판결일이 3개월 먼저 땡겨져서 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땡겨져야 되죠. 예. 근데 뒤로 더 밀렸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고 예, 받은 자기들이 공문입니다. 실수했다고 예, 그렇죠. 대검에서 문자 왔죠. 아니 저 공문을 신동욱 총재에게 직접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런데 카메라로 뭐, 보여드려도 예. 잘 보여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네. 거기에 답은 만약에 그들이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저는 가석방으로 12월 초에 출소를 합니다. 대선 전이란 말입니다. 대선 전에 뭔가 또 나오면 폭탄이 터질 줄 모르니 예. 어떻게 하든지 묶어야 된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건 팩트예요. 팩트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에서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대검에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개입했던 대검 관계자 누구로 의심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앙지검에 있었던 요직에 계시던 분들이 누군지 요즘 방송이나 TV에서 많이 나오더군요. 우병우 수석인가요?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윤갑근 검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이게요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래가지고 등장인물들도 아직도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더 나와야 됩니까? 더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제가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어, 우리가 확정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네. 다시 우리 감옥 들어갑니다. 다시 감옥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옥에 다시 갈 안 수는 됩니다.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을 삼가시는 걸로.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얘기를 좀 여쭸어요. 왜냐하면 정윤회 씨가 이제 그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 인터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월간중앙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 내용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월간중앙 인터뷰는 좀 사람들이 이게 뭘까 암시하는 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이혼한 것은 질투 때문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약한 여자였고 뭐 충신과 가신을 구분하면서 본인은 충신이었고 이른바 최순실 씨는 가신이다라는 그 일종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실제 이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도 정윤회 씨가 등장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윤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집안 문제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포션은 뭐였는지. 왜냐하면 그 유경재단 그 폭력 사태 때도 정윤회 씨가 직접 있었다는 게 어제 보도로 확인이 좀 되지 않습니까? 예. 정윤회 씨를 만난 분들의 통해서 들은 간접적인 경험입니다만 네. 저는 정윤회 씨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치밀하다. 기획자다. 기획자다. 예. 그 정도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기획자다.
어떤 사건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사건을 치밀하게 기획한다는 거죠. 아, 치밀하게 기획한다. 죄송합니다. 그 단순 기획과 치밀한 기획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예. 그렇군요. 아니 참 어찌 보자면 저희가 아침에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아침 쭉 들어봤습니다. 벌써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태민 일가와 맺은 인연이 40년이 넘었고 그 40년의 적폐가 이번에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어렵다라는 그 촛불 민심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박근영 씨와 인연을 맺어서 지난 10년간 이른바 박씨 일가들을 쭉 들여다봤을 때 보통 평범한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진실을 추적해 오셨는데 그 얘기 포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짓을 바로잡겠다고 싸웠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까지 옥살이까지 했고 지금은 생계가 어려워서 공사 현장까지 몰렸던 사람입니다. 굳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마당에 그분을 감싸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제가 아내와 살면서 느꼈던 많은 경험들, 이 평범하지 않은 이 집안의 이야기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은 된장과 김치를 먹어야 되지요. 그게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부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한 늑대 아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늑대 아이. 늑대 아이. 한겨울의 숲속에 갓 태어난 아이 3남매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고 시간이 경과되면 갓 태어난 3남매는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던 늑대 가족들이 큰 아이만 물고 간 겁니다. 그 남아있는 두 아이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늑대 가족이 그 아이 하나를 키웠어요. 40년이 경과된 이후에 그 아이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나는 그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는 과연 돌팔매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럴싸한 비유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예. 물론 대통령께서 책임질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40년 동안 늑대 손에 키워진 그 아이가 인간의 흉내를 낸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결국 그 아이는 늑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론이죠. 예. 결국 그게 그 아이도 늑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 국민 여러분들은 늑대 아이를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이 될 수 있게끔 비판하고 돌팔매질하기 전에 이제는 인간의 세상으로 함께 동화해서 마지막 예생을 마칠 수 있게끔 나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책임진 이후에 사회로 환원됐을 때는 그때는 인간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양해를 구합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가족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근영 씨는 이렇게 그 언니 그리고 동생한테 이렇게 일종의 버림받았다. 그래서 정말 생계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먹고 살만하지 못하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섭섭해할 것 같아요. 언니에게 따로 전화하거나 뭐 이런 가족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언니 나한테 왜 이래? 나 좀 도와줘. 제 아내는 언니의 전화번호 없습니다. 언니의 전화번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청와대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면 사실상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채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생물학적으로만 가족이라고 봅니다. 생물학적으로만 가족으로 가족이다. 봅니다. 예. 정서적으로 함께 교감하거나 이런 게 없다. 근데 어릴 때 같이 컸잖아요. 청와대에서 삼남매가. 아내의 자리를 최순실 씨가 뺏어간 거죠. 아내의 자리를 최순실 씨가 뺏어갔다. 근데 이제 그 모르겠어요. 뭐 특수한 환경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니랑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무리 최순실 씨가 늑대가 찾아와도 내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을 먼저 챙길 것 같은데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점이. 늑대 아이의 4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얽힌 지난 40년사를 특히 이제 신동욱 총재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살해 위협 사건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충분히 이제 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좀 분절화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몇 차례 나눠서 말씀을 좀 더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90분이나 지났는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 받은 상처, 그런 분노,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촛불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들이 자라온 독특한 환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가족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은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대화에 너무 심취하느라고 댓글을 초반에만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